이 배달기사가 된 게 성범죄를 하려고 된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의심도 갈 정도로 휴대폰의 검색기라든가 이전의 전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대구 고등법원에서는 항소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1심에서 이례적인 형량이 선고되며 당시 전국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은 재판의 결과가 두려워 불안한 마음도 커졌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형량이 선고되었을 때 가족들은 충격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오직 피고인과 변호인만이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많으니까 격분했던 그날의 사건.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2023년 5월 13일 토요일에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쯤이었는데 비명이 들리고 싸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와서 두 사람을 데려갔어요. 얼핏 봐도 심각한 상황처럼 보였어요. 많은 피를 흘리며 응급실에 온 두 사람. 이들은 23살의 여성 최수희 씨와 같은 나이인 남성 박준호 씨였습니다. 수희 씨는 왼쪽 손목의 동맥이 끊어졌으며 왼쪽 손과 팔을 심하게 베어 전완부에 심부 열상과 동맥이 파열됐습니다. 다른 피해자인 준호 씨의 상태는 수희 씨보다도 더욱 심각했습니다. 오른팔과 등 뒤 근육이 모두 잘렸을 뿐만 아니라 치아가 부러졌고 식도까지 칼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코부터 아랫입술까지의 깊은 창상이 있었습니다. 머리까지 칼에 베이며 준호 씨는 큰 피해를 입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두 분의 피해는 모두 심각했지만 박준호 씨의 상태가 유독 위급했습니다. 주변의 말에 따르면 박준호 씨는 건실하게 맡은 일을 해왔던 청년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부터 일어나 사설 청소업체에서 쓰레기 수거 일을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사고를 당하기 불과 얼마 전에는 환경미화원 시험도 응시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건실하게 살아가던 준호 씨는 어느 토요일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준호 씨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마저 발생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심정지. 의료진은 준호 씨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쏟았지만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담당인은 준호 씨의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알렸습니다. 가족들은 수희 씨와 준호 씨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불행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아무런 징조 없이 크나큰 상해를 입게 된 수희 씨와 준호 씨.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희 씨는 본인이 살고 있던 원룸 안에서 상해를 입었고 준호 씨는 많은 피를 흘리며 원룸 복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자 두 사람 외에도 용의자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를 묻힌 남자가 원룸 밖으로 뛰쳐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커플의 보금자리를 온통 핏빛으로 물들이고 사건 현장을 뒤로 한 채 사라져버린 한 사람. 그렇게 모두를 경악해 한 대구 원룸 사건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2023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이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충격과 분노에 공분하셨던 사건입니다. 주목이 많이 돼서 국정감사에까지 올랐고요. 이게 사실 2심 관련돼서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1심이 워낙 또 이례적인 형량이 선고가 돼서요. 네, 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피해자분들의 이름은 가명입니다. 사건 현장이 많이 혈흔도 많았고요. 나중 CCTV 통해서도 밝혀지긴 했지만 상흔이 굉장히 또 심각하기도 했고요. 초반 스케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기존의 범죄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하면은 예를 들면 강간치상 미수 플러스 흉기현 상해 정도로 볼 수 있지만은 몇 가지 점에서 이 범인의 범행 행동 자체, 애모가 실제는 일종의 시그니처와 연결될 수 있는 퍼스네이션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개인화된 공격 형태가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네. 이 사건은 이 범인에 대한 심각한 심리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강간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에 혈관을 그어버렸어요. 동맥 파열. 강간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통을 찌르거나 아니면 위협을 해서 뭔가 이런 형태는 흔해요. 근데 얘는 왜 이 범인은 이 짓을 먼저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네. 뭔가 특별한 개인화된 심리적 동기가 존재한다.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음 피해자. 흉기 그 난자의 피해자인 그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 자기가 도망하고 도주하고 그러려고 마구 휘둘렀다라고 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게 네. 실제로 심각한 흉기의 난자가 있었어요. 남성 피해자에 대한 어떤 적의 같은 것이 적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적이라기보다는 죽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일종의 칼장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네. 머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식도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가 도망가려고 할 때는 그 흉기의 공격 양태와는 다른 형태로 이 범인놈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침입 강간 현장에서 이 정도의 피해가 나는 경우는 사실은 드뭅니다. 왜냐? 상대방을 멈칫만 시키고 도망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오버킬이 날 정도까지의 하고 도망당한다. 강간범이 강간 피해자와 같이 있던 사람한테 했던 일종의 이상심리와 연결된 공격 행위. 이게 네.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여성 피해자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손목에 절창, 동맥이 파열될 정도면은 사실은 이게 혈액 상실이 지속이 되면은 죽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동작이 멈추게 되는 피를 단순히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죽이고 나서 시간을 하려고 아니 그거 네.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보여주기. 찌르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압하려고 찌르는 거. 근데 얘는 배했어요. 네. 제가 찌르는 것과 배는 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얘는 범인은 배고 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행위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우위 같은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 뒤에 짧은 시간 뒤에 그 남자친구인 사람이 들어왔죠. 그때는 남자가 없이 피해자와 자기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네. 특정한 강간의 행위와 연결된 방식의 공격 행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는 행위가 실제로 이런 상황은 수많은 강간치상 사건에서도 아마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예. 그런 공격 행태가 예. 나타났다라는 예.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차차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각한 상처를 입고 응급실에 온 두 남녀인데요. 범인 왜 이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인지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밖으로 다급하게 도망친 남자. 그는 인근에 주차해둔 자신의 오토바이부터 찾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쥔 한쪽 손을 옷 안으로 숨긴 채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원룸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의문의 남자. 명백하게 범인이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범인의 범행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죠. 범인은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본인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범인의 휴대폰을 통해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의 직업이 배달 기사라는 것. 범인은 2020년부터 배달 기사로 일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그는 배달 시 입던 복장 그대로였으며 도주에 사용한 오토바이 역시 배달 업무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보는 휴대폰에 있던 8개의 파일이었습니다. 2021년 7월 대구 북구 어느 모텔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몰카였습니다. 31세 여성의 나체를 촬영했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범인의 여죄나 이번 범행 목적에 대해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정보는 휴대폰에 남은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전인 2023년 5월 9일부터 범인의 검색 기록에 수상한 의도가 보였습니다. 강간치사, 준유사 강간치사, 강간자살, 한밤중 여자 화장실서 몰카 강간 시도. 범인은 샛별룸 살인사건과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또한 검색했습니다. 그의 검색과 정보 조사는 범행 바로 전날인 5월 12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범인은 사건 당일인 5월 13일에도 배달기사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배달했지만 22시 07분 일을 끝낸 이후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대구 북구에 있는 마트에 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트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범인은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그것은 날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의 부엌칼이었습니다. 그가 범행 이후 도주하며 가슴 안쪽에 숨겨두었던 그 흉기였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진 범인, 그의 정체는 28의 이은빈이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8세 이은빈이고요. 배달 기사 일을 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이 피해자의 거주지였고 당일에도 이제 평상시에 배달을 위해서 이용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제 범행 수법이나 등등 관련해서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 조심스러운 건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낙인이 찍힐까 봐 걱정입니다만은 일부에서는 배달 기사에 대한 성범죄자의 직업으로 접근성을 제한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 기사가 혼자 사는 여성들이라든가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심각한 성범죄자는 배달 기사를 못하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입법안도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택시 기사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일부는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명의라면 어떻게 되냐? 허점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예전에 제가 연쇄 강간범들이 많은 직업이 미국에서는 70년대에는 배관공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아,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배달 기사가 된 게 성범죄를 하려고 된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의심도 갈 정도로 휴대폰의 검색기라든가 이전의 전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에 대한 전력 조사를 네.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청소년기에 관련된 이놈이 검색했던 강간치사, 준유사 강간치사, 강간자살, 몰카, 강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게 강간은 맞았다고 쳐요. 치사는 왜 들어가죠? 그러니까 죽일 생각이 애초에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강간을 하다가 피를 흘리게 하고 나온다는 의미잖아요. 다음에 강간 자살은 뭐죠?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강간 후 본인이 죽는다는 건가요? 강간범이? 아니죠. 강간을 하고 강간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다는 네. 의미예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살을 했다. 피해자가. 그래서 어디를 한 거예요? 손목을 그었다. 그럼 완전 범죄를 꿈꿨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놈인 거예요. 만약에 네. 남자친구가 안 왔다면. 그렇죠. 왜 지금 여기에 그 왼쪽 손목 동맥이 끊어지고 전완부 동맥 파열 이 부분을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전혀 심각하게 수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왜? 지금 중요한 건 갑자기 등장한 남자친구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자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포커싱이 극단 그렇죠. 피해를 당한 남성 피해자에 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이 오히려 남자 피해자를 더 심각하게 공격했을 수도 있어요. 포커싱을 옮기려고. 저는 처음에 이 사건에서 이 남자친구의 피해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 피해가 되는 경우가 있나? 이놈은 강간으로 들어가 갖고 네. 자기가 도망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이 칼이라는 것이 우발적으로 있는 것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칼이 어떻게 된 거죠? 지가 마트에서 네. 자기가 보고 네. 확인하고 구매해서 넣고 다닌 거였어요. 또 하나는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도망 나올 때 꼭 가지고 나온 거였어요. 네. 그건 이 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도주하는 경우에 범죄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기를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냥 버려두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본인하고 이제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좀 다른 심리적인. 다른 거는 결국은 일종의 기념품 같은 범행의 도구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로서의 의미. 생각해 보시면 이 칼을 현장에서 버려두고 나오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걸 굳이 가져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 사건은 수사가 굉장히 부실하게 된 거예요. 왜냐? 명백하게 피해 상황이 병원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네. 나머지는 수사가 안 됐어요. 앞서 이제 몰카 관련된 것도 있었어요. 대구 북구 모텔에서 촬영된 몰카였다. 이게 모텔에서 촬영된 몰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 어떻게 모텔에 몰카 설치를 했다라는 그렇죠. 의미죠. 이놈은 저걸 한 거죠. 모텔에 배달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그 빈 공간에 들어가서 그걸 설치하고 나오죠. 모텔에는 평소에는 대실되지 않은 공간을 열어둡니다. 이 기사들은 알아요. 그래서 다른 데 들어간 데 택배를 한 다음에 네. 나오다가 문 열어보고 열려있네? 라고 하는 데에 설치를 하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면 대실하고 끝나면 얘가 들어가서 그것을 수거해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이놈은 전문적인 형태의 몰카범, 정확히 말하면 성착취 유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제 나중에 재판 관련돼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감형 이후로 지금 든 게 이 지금 이은빈이 전에 자동차 불법 개조에 의한 벌금만 한 번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몰카가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뭐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전혀. 기존의 네. 범죄인데. 몰카가 네. 범행 후 발견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 시점은 2년 전에 찍은 거지만 범행 시점으로부터. 근데 이거는 어때 과거의 범죄 전력으로서는 포함이 안 된. 그게 되게 이상하죠. 이놈의 핸드폰에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이 어디서 나왔지? 몰라. 근데 나중에 재판 진행되고 쭉 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이거는 어디서 지가 직접 설치한 건데 기소된 후에 확인해 보니까 이놈이 빈 모텔방에서 한 거네? 범행 시점은 사실은 범행 이전이에요. 근데 수사에서 발견한 그 사실을 확인한 것은 기소한 이후예요. 네. 그런데 그게 법적 대상으로 판단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범행 전력인데 네. 심판받은 전과는 아니어서 전과로 처리를 못한다. 이거는 그렇죠. 그 전과가 없는 거죠. 성범죄 개 전과가. 같은 소리입니다. 범행은 했는데. 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을 흘리고 가서 핸드폰에 포렌식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했고 얘는 시시한 몰카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몰카에 성착취범을 했던 놈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어떤 것도 그 범행 중에 하나의 연결인데 이걸 연결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포커싱이 거기서 피해자 공격하고 강간미수 치상 그 다음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죽을 정도의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에 포커싱이 당한 거예요. 네. 이놈은 사실은 위험한 성범죄자였던 네. 거예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2심에서 엄청난 감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초가 되는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범인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범행 의도와 관련된 검색어들이 있었는데요. 대체 이은비는 무엇을 꾸민 것인지 범행 당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기를 구매한 이은비는 이동하여 22시 55분경 오토바이를 주차했습니다. 그곳은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 인근이었습니다. 그가 원룸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분 후인 56분, 이은비는 혼자 골목으로 들어가는 수희 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은비는 칼을 몸 안쪽에 숨기고서 최수희 씨를 뒤따라갔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척하기도 했고 골목에 차가 지나가자 인근에 있던 다른 모텔로 들어가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최수희 씨를 지켜보았고 결국에는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희 씨는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가까워오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다가오는 범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은비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수희 씨는 이은빈이 사라진 다음에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이은비는 계단을 올라가며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층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멈췄습니다. 수희 씨가 3층 공동 현관을 열자 어느새 같은 층까지 올라온 이은빈이 함께 원룸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일자형으로 길게 뻗은 복도, 양측에 원룸이 번갈아가며 있는 구조. 수희 씨는 앞서 걸어가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은빈은 천천히 수희 씨의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희 씨의 뒤까지 온 순간 그는 그대로 수희 씨를 지나쳤습니다. 다른 집에 배달 온 기사처럼 보였던 범인. 하지만 수희 씨가 현관문을 연 순간 이은비는 돌변했습니다. 그는 품속에 칼을 꺼낸 채 그대로 열린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닫혀가던 문을 붙잡고서 침입했어요. 이은비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기고서 왼쪽 손목을 그었습니다. 신발장 앞 바닥에 수희 씨를 넘어뜨리고서 목에 칼을 겨누며 가만히 있어라, 시키는 거 다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수희 씨는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은비는 주먹으로 수희 씨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이은비는 쓰러진 그녀를 수차례 발로 밟으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2시 58분 차를 주차하고 3층에 도착한 박준호 씨가 수희 씨의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원룸의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하려 하는 이은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호 씨는 양손으로 이은빈을 밀치며 범행을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이은빈은 준호 씨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쓰러져 있던 수희 씨는 위험에 처한 남자친구를 돕기 위해 이은빈의 팔을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손과 팔을 깊게 베었습니다. 이어서 박준호 씨와 이은빈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원룸 복도로 나오게 되었어요. 박 씨가 이은빈을 붙잡았지만 이은빈이 두 차례 칼을 휘둘렀고 준호 씨는 뒤늦게 상대방의 오른손을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이은빈을 제압하기 위해 주먹을 날렸지만 칼을 쥔 상대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은빈의 칼이 준호 씨의 얼굴과 목, 팔을 베었습니다. 이은빈은 복도가 붉게 물들 정도로 무참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네, 범행 당시의 기록들, 특히 복도에는 CCTV가 있었고 다행히도 이제 수희 씨께서 생존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또 진술도 있었고요. 그 현장 상황은 행동적으로는 재구성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요. 어떻게 보실까요? 만약에 준호 씨가 안 나타났을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심각한 예. 앞서서 얘기한 검색어의 상황이 발생할 예. 수도 있다. 강간을 하고 자살로 처리한, 손목을 그어갖고 자살로 처리하고 끝났겠죠. 그 다음에 준호 씨가 들어와서 뭔가 하니까 이놈이 굉장히 심각한 공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일반인 분들께서 생각하기에는 흥분해서 제압하려고 혹은 뭐 어떤 자기의 성범죄 완수를 못하게 해서 어떤 분노를 했다 화가 등등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게 법적으로 우발적이라고 하는 네. 법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마구잡이로 준호 씨를 진짜 심각하게 공격한 게 거꾸로 법률가 놈들이 해석하기에 네. 우발적이다. 그렇게 돼갖고 이 처참한 준호 씨의 이 상황을 이딴 식으로 처리하는, 이건 그 법률가들이 네. 준호 씨한테 미안해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준호 씨는 인지장애가 왔어요. 왜 왔죠? 이놈이 머리를 공격해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돌아봅시다. 이놈이 그 정도라고 하면 차라리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절명을 시키려는 네. 것인가요? 네. 근데 안 죽였어. 이놈은 범죄 전력이 많은 놈이에요. 이전에 전과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게 수사를 통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형태로 범죄가 재구성됐어요. 무슨 재구성이냐? 강간하려고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하니까 이걸 배에서 하고 그 뒤에 나타난 피해자를 막 찌르고 도망 나왔다라로 되게 단순화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행간에 들어가 있는 이 범인놈의 강간 성범죄 양태는 다 사라졌고, 왜 이렇게 오버킬 날 정도로 그리고 그 부위를 했는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어요. 단지 변호사가 말하는 대로 유리하게 피해자 남자친구에 대한 거는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우발적으로 했겠지라는 걸로 퉁쳐버렸어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검토하지 않은 상황도 분명히 있다. 이거를 수사를 하지 않고 처리했기 때문에 범죄의 전체의 맥락을 못 찾은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은빈이 얼마나 또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었냐를 알아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초에 접근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배달 기사는 당연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방심을 하게 되는 부분도 이용한 것도 있고. 그렇죠. 3층 들어갈 때 뒤로 또 그냥 한번 지나가요. 제가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나 원룸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항상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전혀 비밀번호를 누르지 마라. 그리고 그럴 때는 항상 등을 보이지 마라. 들어갈 땐 뒷걸음질로 들어가라. 네. 그리고 거리를 둬라. 이놈은 이 상황을 알고 지나치는 척하니까 안심하고 들어갈 때 바로 열린 문에 다리를 놓고 쫓아 들어간 거예요. 네. 정확히 경험치가 있는 놈이죠. 다른 사건도 분명히 비슷한 사건이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들어가서 강간을 했다든지. 예, 아니면 네. 다른 형태의 범죄가 분명히 있었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판에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이 이은빈의 위험성 평가가 좀 중간 정도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간 통념 수용 척도 평가 결과 40점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낮은 편에 해당한다라고 나왔고요. 한국 성범죄 위험성 평가 도구는 9점.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8점. PCLR 10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간 낮음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놈은 강간범입니까? 아니죠. 네. 강간을 포장한 다른 어떤 범죄자죠. 그러니까 강간 통념 수용 척도가 높은 범인이 강간범으로서는 당연히 체크가 되지만 네. 이놈은 사실은 직접 강간범이 아니라 네. 다른 범죄의 심각한 범죄인데 강간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범죄의 심리 척도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간이라고 성범죄가 도구로 쓰였는지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척도를 법률가들은 이해를 못해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적게 나왔네? 그럼 이게 뭐야? 위험이 없다는 얘기 아니죠. 이거는 강간을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상태에서 재범형 성평가가 왜 이렇게 낮아라고 하겠지만은 당연하죠. 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이놈은 재범을 해온 놈이기 때문에 초범이 재범을 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놈은 범죄를 해왔던 놈이기 때문에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미 재범이 감각적으로 묻어난 일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게 체크가 높게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석을 안 하니까 이게 참 한심한 거고, 이거 사실 이런 애들은 PCR 사페 테스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PCR 테스트가 몇 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뭐 20점 이하 13에서 15. 네. 김 PD나 저나 대충 해면은 한 13, 15?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한 10점 아래쪽 나오는 건 그건 검사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검사를 회피했거나,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 이놈은 굉장히 위험한 놈이네 라고 평가했을 겁니다. 자, 하룻밤의 악몽 그리고 되돌아올 수 없게 된 행복인 두 커플의 이야기인데요. 사건 이후 이야기 그리고 충격적인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비는 준호 씨가 쓰러지자 그대로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처를 입고 응급실에 오게 된 수희 씨와 준호 씨. 생명이 위급했던 준호 씨는 긴 수술을 견뎌야 했습니다. 무려 20시간의 수술 끝에 준호 씨의 심장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가 다시 눈을 뜬 건 40일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깨어났을 때의 정신 연령이 5세에 불과했어요. 20회가 넘는 인지치료와 꾸준한 재활을 통해서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과 전체적인 지능 지수가 61점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치매 예방약과 머리 영양제를 복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실했던 준호 씨는 많은 것을 잃은 채 깨어났습니다. 수희 씨 또한 고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팔은 감각 기능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깊은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희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두려움을 마주하면서도 가족들의 도움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때 사건 당시를 묻는 질문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꼭 결혼해야 하는 사람이라서 당시에는 여자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랬던 마음을 대답해줬어요. 두 사람은 사건 당시 만난 지 1년 6개월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수희 씨는 준호 씨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예 떠올리지 말라고, 오히려 다행이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긴 이은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도주 3시간 이후 낙동강 강정고령부 인근에서 이은빈을 체포했습니다. 강간을 목적으로 4일간 범행을 계획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위해를 가했으니 그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빈에 대한 1심은 이례적인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수희 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희 씨의 마음에 곧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이은빈은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수희 씨는 이은빈과 그의 부모 측으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은빈이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과 그가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판결에서는 이은빈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언급되었습니다. 그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강간은 의도했을지라도 살인은 우발적이라는 것, 최수희 씨의 피해는 심각하지 않고 박준호 씨가 회복했다는 것, 그리고 이은빈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것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했습니다. 이은빈은 아파트 담보대출로 마련한 1억 원을 형사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를 받지 않았으며 어떠한 용서나 합의 없이 이은빈의 엄벌만을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결과는 가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1심 같은 경우에는 유기형으로서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에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으로 나와서 유기형 치곤 높게 나왔다. 그리고 저희가 판결 디테일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 1심 결과는 일단 먼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정도로 했으면 사실 이 정도 나와야죠. 네. 사실은 무기징역이 나와야죠. 근데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무기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준호 씨는 3번이나 전기 충격을 가했어요. 심장이 멈췄죠. 예. 네. 그러면 공격상으로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공격한 거예요. 뭐 죽은 상태였는데 살려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살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의료 기술이 높아갖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의료진이 진짜 죽을 똥살똥에 살려냈기 때문에 살인 미수다. 이런 사법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동기를 봐야지. 그리고 네. 미필적 고의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범행을 봐야지 의료 기술을 보고 무슨 살인 미수를 따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기징역이 나와야죠. 일단은 뭐 의도성은 1심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달라이더 복장을 이용해서 방심을 시켰다 뭐 등등 있었고 무단 침입을 해서 강간하려는 목적성까지 인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해 의도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호 씨에 관련돼서 인지장애, 이게 초등학생 수준 이하 수준의 인지만 남게 된 그런 부분, 피해의 심각성도 좀 고려가 된 부분까지 있어서 형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형사공탁 관련된 부분은 또 이게 또 반영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이 또 안타까운 지금은 부분이고요. 이제 바뀌어갖고 형사공탁이 반영이 안 되도록 양형이나 바뀌었지만 네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사공탁, 기습공탁 얘기가 많았죠. 그리고 또 2심에서 또 이제 충격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험장터 분석 요청하면은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싸지는데 어떻게 혜택이 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할인형 보험이지. 가입할 때 건강하면 할인받고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다면 최대 9년 동안 매년 할인받는 게 할인형 보험이지. 아, 그래서 보장이 같아도 더 저렴해질 수 있군요. 근데 보장이 느는 건요? 요즘에는 치료비 보장이라고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로봇 수술처럼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요런 건 보험장터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거긴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교육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님들 많다면서요? 보험장터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확 늘릴 수 있다고. 1544-5788 전화해보라고. 카톡 아이디 JK6003을 친구 추가해서 문의해도 되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 전문가의 합리적인 보장 분석 신청하세요. 네, 2심이 좀 많은 분들께서 좀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의 최수희에 대한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범행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박준호에 대한 강간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하였던 범행은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 최수희에 대한 강간 범행 및 피해자 박준호에 대한 살인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최수희의 경우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증 지체 장애에 해당할 정도의 장애는 입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박준호는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술 직후에는 정신 연령이 5세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회 정도의 인지치료를 거친 후 정신 연령이 중학생 정도로 올라왔다고 하는 바 미약하게나마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2024년 5월 14일 피해자 박준호를 위하여 아파트 담보대출로 마련한 1억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경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에 가중한 법정 최상한선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 징역 27년이 선고가 됐고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20년 유지가 돼서 징역만 감소가 됐습니다. 판결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입니다. 다행히도 그 다행을 누가 했는데? 피고인에게 굉장히 다행인가요? 누구에게 다행일까요? 이 다행이란 말을 범죄로 써도 됩니까? 계속 다행이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다행이더라고 하는 것을 이 판결문에 쓰면 안 되고 이거는 뭐라고 써있냐면 박준호에 대한 살인 범행은 의료진과 피해자의 굉장히 큰 어떤 노력과 어떤 이걸로 이렇게 써야지 맞죠. 근데 그걸 쓰게 되면 이 판사들이 이걸 감형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모호하고 뭉뚱그리고 누구에 대한 것이 없는 부사를 써서 네. 이걸 이렇게 한 판사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이거를 이렇게 쓰면 이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리고 이 박준호 씨는 피나는 노력으로 인지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를 했고 그 돈은 다 본인이, 네. 가족들이. 이게 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본인, 의료진의 노력이지.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노력이죠. 노력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범인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범인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됐네요. 유리한 양형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갔다가 네. 그래 좋아. 그럼 1, 2년 정도 깎아준다고 쳐. 이거는 반을 깎아줬잖아요. 반을 깎아줬습니다. 50년에 27년으로. 네. 이건 진짜 부끄러워야 됩니다. 판사들이, 법률가들이 네.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2명의 인생을 죽인 거죠? 최수희 씨 피해자는 이 감각이 없어요. 네. 이걸 이렇게 배에 갖고 네. 찔렀다고 하면은 신경이 이을 수 있는데 이놈이 이걸 배에 써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수사도 안 되고 판단도 안 했어요. 네. 지체장애가 없을 정도. 이 판사들 얘기는 니네 이 칼로 못 걷는 건 아니고 손을 못 쓰는 건 아니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감각이 없다니까. 이거는 장애가 아니에요?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반영을 해줬네요. 이건 개소리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진 바는 1심에서 굉장히 센 형량을 내려서 부분적으로나마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아직까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2심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은민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데 만기 출소를 하면 56세의 나이로 사회에 다시 복귀한다는 사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그 여죄라든가 아니면 범죄 동기라든가 범행의 재구성 자체가 전혀 안 된 상태라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이 수사진들은 도대체 무슨 수사를 한 겁니까? 이건 의료 기록만 가지고 수사를 한 거잖아요. CCTV에 다 보이는 대로. 그러면 상처의 방향 이걸 가지고 하는 다른 수사 그리고 이전의 여죄에 대한 수사 그게 안 하면 왜 수사를 해요? 50대의 이은빈이 나와서 그때는 누구의 집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네. 두 분이 지금 살아계셨지만 뭐 이게 계속 PTSD가 네. 유지가 되시겠죠. 조금 더 그 준호 씨는 네. 조금 더 치료를 받아야 되고 네.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인지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 정도인데도 그래도 한 17세, 18세가 올라갈 수 있지만은 네. 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런 고통에 그분한테 가야 될지 그리고 그 피해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피해자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